안녕하세요. 제 가슴속에 박혀있는 지난 이야기를 터놓을 곳이 필요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갖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발전한 기술 속에 살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극명한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비야기는 하지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처럼 부자들은 점점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궁핍해집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서 밥 한 술 뜰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쥔 채 고통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기에 어려운 게 우리나라 사회이니까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은 좀처럼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쫄쫄 굶는 경우를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아주 어려운 일까지는 못 되었다는 걸 못 믿으려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태어났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갓난 저를 업으신 채로 일을 다니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절 그 동네에는 비슷하게 가난한 수준의 이웃들이 많았는데 도중에 수지를 맞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등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보금자리를 떠나갔고 결과적으로 사는 형편이 많이 나아진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이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학교도 간신히 다녔던 것을요. 원래는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할 뻔했는데 어느 마음씨 좋은 후원자분께서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가 있던 중학생 3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저는 무조건 어디 공장 같은 곳을 바로 들어갔어야만 했을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야간에는 작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학교였으니까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가 후원을 받은 아이로 선정이 돼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건 정말 2번 다시는 없을 행운이었어. 덕분에 내가 번듯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선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대단한 사람은 내가 비록 되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은 되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때에 제가 멋진 포부를 다졌던 것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젊음은 오로지 그 젊음으로도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 제 평생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다니고 사느라 젊음의 싱그러움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것에 비해서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요. 버는 돈 자체가 적었던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이 죄다 경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차라리 어떻게든 빚을 내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그마한 집 하나 멀쩡한 걸로 장만을 해두었다면 지나간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을 텐데요. 투자가 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법도 버는 법도 몰랐을 뿐더러 잘 쓰는 방법조차 몰랐던 것 같네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 문제에서도 항상 어영부영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할 뻔했었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흐지부지 되었고요. 결혼이 어그러지니 그 다음에는 자연스레 결별이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홍기만 채워가다가 30대가 되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동갑내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같은 부부 사이로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상건이하고 나이가 같다고?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여태까지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안 가고 뭘 했을까? 아, 그게 어쩌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일 다니느라 돈 버느라
바쁜 탓도 있었고요. 정신없이 살았더니 나이만 먹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다녀서 돈을 벌었는데 왜 지금 다닌다는 직장이 없어? 왜 시집을 오면서 제대로 싸들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거 참 희한하구나. 순 거짓 핑계뿐이고 어디 하자가 있어서 여태 시집 못 갔던 건 아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집이 형편이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래야 잘 모을 수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앞에서 저는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했던 게 시댁도 잘 살지 못했거든요. 제 친정보다 어찌 보면 한 수를 더 뜬다고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만 많다고 타박을 하시니까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5개월을 더 늦게 태어났던 것을요. 하지만 왜 당시에는 그런 걸 조목조목 따지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나이라도 여자 쪽이 고개를 면목 없이 고개를 숙여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무난하고 평범하고 정말 특별히 모난 데가 없는 남자였어요. 특출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남자였기에 그 부모님이 그렇게나 꼬장꼬장하고 막말하시는 분들일 줄은 몰랐네요. 시아버지께서는 혀만 끌끌 차시면서 담배를 빽빽 피워대셨고요. 그때는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우곤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될 인물 앞에서 담배 연기를 크게 흩뿌리는 모습에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크게 한숨이 뱉어졌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쩐지 쾌쾌한 냄새가 나더니 시아버지의 담배 연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었어요. 창문은 제가 보니까 맞바람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나 있었거든요. 집도 안 크니까 바람 몇 번만 불어오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냄새가 벽지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환기를 하는 것도 소용이 없도록 댁 내에서 흡연을 그렇게나 자주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남편이 담배를 필 줄은 알았지만 거의 안 피는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고작 저 같은 게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통탄한 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작은 놈이 장가를 들어있는 마당인데 지금보다 더 큰 놈이 장가를 늦게 든다면 그것보다 더 통탄한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셨고요. 작은 놈이라는 건 제 남편의 남동생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보다 2살이 어린데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동서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보다 3살 어린 여자였죠. 저보다는 5살 아래였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당시에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시동생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처럼 시부모님 두 분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태도를 어떻게 보이시든 결국에 우리 2사람이 결혼만 잘해서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남편이었어요.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가타부타 모난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향해 못마땅하다는 툴툴거리셔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차피 성미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 저에게 그런 조언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입만 꾹 다물고 있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두둔해 주었던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형님더러 나이가 많다고 하세요? 저는 형님이 별로 나이가 많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형님보다 2살이 더 많은데 내년에 남자친구하고 결혼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고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결혼할 때 나이가 중요해. 안 따질 수가 있니? 임신을 해야 하잖아. 나이 차서 결혼하면 언제나 임신을 해서 대체 언제나 애를 낳겠니? 여자가 너무 나이 먹고 애를 낳아도 그것도 보기 안 좋아. 태어난 애도 건강하지 않을 거다. 어머님은 정말 신시대 분이시네요. 그런 지식을 어떻게 다 가지고 계세요? 의학 지식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의학 지식이... 그런 건 나는 모르는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괜히 나이 먹고서 결혼하는 여자가
남의 집 며느리가 되면 모를까.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들 가진 부모의 입장이란다. 저는 형님에 비하면 결혼을 정말 일찍 했어요. 그렇죠. 나이도 형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니 말이에요. 그렇지. 네가 정상이지. 이런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아직 임신 소식이 없네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가 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찾아오겠지. 글쎄요. 언제 아이가 찾아올까요? 이제 왠지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좀 느긋하게 할 걸 그랬어요. 결혼을 후딱 해버리는 바람에 괜히 임신이 언제 될까 하면서 전전긍긍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동서가 생긴 건 정말 수더분하게 생겼습니다. 복스럽고 성격 좋게 생겼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리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작 동서는 본인을 촌스럽게 생긴 인상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의 외모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죠. 그러나 저는 동서가 씩 웃을 때 생기는 콧등의 주름이 너무 푸근해 보여서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런 은은한 미소를 만면에 지으면서 조목조목 자기 할 말을 뱉는 동서의 모습에 시어머니께서 어느새 말문이 막히신 듯 보였어요. 눈빛은 얘가 왜 이래? 라고 외치고 계셨으나 멋쩍게 옴싹달싹 거리고 있는 인매 사이로는 그 어떤 반박의 내용도 흘러나오지 못했죠. 동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눈치를 들이고 저를 두둔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저한테 나이가 많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셨습니다. 듣기에 지겨우면서도 우울해지는 게 나이 이야기였는데 안 듣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동서, 고마워요. 내가 진짜로요. 동서 때문에 결혼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머, 형님. 저야말로 형님이 생겨서 너무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말씀 마셔요. 형님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저쪽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없던 너스레도 동서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 부려볼 수가 있었죠. 동서가 제 너스레를 잘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나 성격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집와서 외롭고 적적했다는 건 농담이나 거짓이 아닐 거라는 점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은 동서에게 많이 못 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불안정했고요. 제 남편은 돈을 많이 벌거나 말거나 어쨌든 성실하게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건만 한 배에서 난 친형제인데도 둘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생긴 게 비슷해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둘이 친형제가 맞는지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의도 없어서 자기 형수인 저를 본체만치 않은 인물이었네요. 그런 시동생을 시부모님께서는 나무라고 혼을 내는 법 없이 그냥 두셨습니다. 남자는 그런 면이 좀 있어도 된다고 보셨어요. 아들이 뭐래도 그저 대견하고 기특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사실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두 형제뿐인 것 같지만 시댁에는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가 있었어요. 남편보다 5살이 많은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집을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시누이가 시부모님하고 대판 싸운 뒤에 그때 가방을 쌌다고 합니다. 집을 나간 누나가 설마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는 돌아와서 얼굴을 비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남편이 많이 놀랐고 그제서야 시누이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였죠.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시어머니의 괜한 시비에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이 나아지고 시댁의 적응도 다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시누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존재만 알고 있는 시누이여서 궁금하기도 하고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시부모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무식하고 대바라지고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년은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었어. 부모 가슴에 대못이나 받고 집을 나가서 멋대로 결혼하고 멋대로 가정 꾸려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년을 딸년으로 둔 게 전추의 한이다.
없는 셈 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자식인데. 도대체가 나는 걔가 왜 그렇게 삐뚤어져서 지랄 난리를 피웠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신우이가 배응만덕하게 기행을 벌인 불효자식이라고 두 분은 여기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우이가 가족들을 등진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이 좀 사람 괜찮은 동생에 비해서는 망난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세트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술김이라든지 분위기에 취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어요. 술을 다 깨고 나서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딱 잡아떼는 스타일이었고요. 아무튼 시동생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를 한 뒤 집에서 그 밤에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동서가 화가 나서 못 피게 말린 적이 있었대요. 이제 자야 하는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놓으면 어떡하냐고 동서가 막 따져 물었더니 시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 지금 당신을 보니까 우리 누나 생각이 나네. 옛날에 아버지한테 꼭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다가 귀싸대기 얻어 처맞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누나 한쪽 귀도 안 들릴 거야. 뭐? 귀가 안 들린다니? 설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야? 양쪽 다 그런 건 아니고 한쪽만 하도 처맞으니까 그렇게 됐지. 세상에, 어떻게 딸 자식을 때려서 귀를 그렇게 만들어?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었어? 뭘 그렇게까지 놀라. 잘못 얻어맞아서 한동안 다리를 절고 다닌 적도 있던 사람이 우리 누나야. 원래 그랬어. 딸년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방지게 굴고 자기 입속만 챙긴다는 이유로 원래 우리 아버지가 누나를 진짜 싫어하셨거든. 습관적으로 말대답도 꼬박꼬박 해대는 사람이었으니 우리 누나가 성격이 좀 안 좋긴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드센 성격은 다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누나도 불쌍하긴 하네. 그런 일이 집안에 있었다니. 그러면 어머님은 뭐 하신 거야? 아버님이 딸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루시는 동안 어머님은 혹시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신 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나이를 잡수셔서 그렇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서우셨지. 근데 무서워서 어머니가 못 나서신 건 아니었어. 원래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좋아하셔. 첫째가 하필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작살나게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누나를 원망 많이 하셨거든.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들이 최고야. 정말 너무하잖아. 당신하고 아주버님은 누나를 위해서 두 사람이 좀 나서줄 수는 없었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자잖아. 힘이 있잖아. 글쎄, 당시에는 별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리 누나가 불쌍하고 안 됐긴 했어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사랑 많이 받아서 부모님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어. 부모와 동생들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니라니. 얼마나 집에서 외로우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을 끊고 집을 나가시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겠네. 시동생의 입방정 때문에 동서는 신우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동서와 더 친해지고 나서 따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경악스럽더라고요. 제 친정도 어찌 보면 고지식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저도 자라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아쉽고 가끔은 원망도 된다는 소리까지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우이처럼 그렇게 개처럼 얻어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서러운 상황을 겪어도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한테 있었던 일이 충격적이었고 시부모님께는 아주 큰 실망감이 들었어요. 특히 아무런 내세우실 능력 하나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실 줄 아는 시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다른 눈길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나 두들겨 팰 수 있을까? 짐승도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저는 겉으로 티는 안 냈으나 속으로 남편에게도 실망을 살짝 했어요. 시동생은 차라리 그때 어렸다고 해도 남편은 충분히 나설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감정만 상하고 말 일이었으니까요. 다 지난 일인데
괜히 들춰봤자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됐죠. 동서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신우이가 너무 불쌍하고 시동생이 비겁했던 것 같다면서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러자 시동생이 오리발을 내밀었던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우리 누나를 외면하고 안 도와줬다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누나를 그렇게 때린 적도 없었어. 그치만 당신이 저번에 다 얘기했었잖아. 내가 다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니까. 당신이 망상증이 심하네. 시동생의 뻔뻔함 앞에서 어처구니가 없어진 동서가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 저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굳이 남편에게 신우이의 일화를 꺼내들면서 따지지 않는 건 괜히 감정만 상할까봐 그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동생은 워낙 다혈질에다가 성격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동서가 더 이상 신우이의 이야기를 꺼내서 괜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주었고요. 형님한테 여쭤보기를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머릿속이 정리가 된 기분이네요. 만약에 저에게도 친정언니가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제가 너무 형님한테 부담스럽게 굴었죠. 아니에요, 동서. 나도 동서가 만약에 내 친정 동생이면 어땠을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걸요? 우리가 통했네요. 어머, 정말이에요? 전부터 생각한 건데 형님은 참 부드러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형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지나 봐요. 나야말로 동서한테 많이 배우는 입장인데요. 내가 사실은 되게 숫기도 없고 어딜 가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못하고 멋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는데 동서가 하도 나를 잘 받아주니까 점점 용기를 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결혼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속으로 남몰래 한숨을 쉴 때가 많았는데 형님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형님처럼 저하고 잘 맞는 좋은 분도 알게 됐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찾은 유일한 장점이에요. 동서, 그건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어머님이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인데요. 뭐 어때요? 어머님 귀에만 안 들어가면 되죠. 씩 웃는 동서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좋아 보여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동서하고 저는 여자들끼리 잘 뭉쳤죠.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연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동서가 슬픈 얼굴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 딸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집안에서 나셨고 자식이 아니라 무보수로 일을 하는 식모 취급을 당하시며 온갖 서름 속에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유독 신우이가 겪었다는 일에 마음이 아파했던 겁니다. 돌아가신 자기 친정엄마가 떠올라서 그랬던 것이었죠. 손가락 하나가 구부러져 휘어 있었는데 그게 집에서 얻어맞는 바람에 손가락이 그렇게 됐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굳어버렸다네요. 동서는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 휘어진 손가락이 그렇게나 애처롭게 보여서 슬펐다고 합니다. 동서의 수더분한 미소만 보자면 아무런 아픔이나 슬픔 같은 건 그 속에 없을 것 같았는데 역시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동서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시동생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힘이 들었다면 저에게 터놓았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서는 저에게 다 털어놓고 의지하는 대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외롭게 감당하는 쪽을 택했었죠. 동서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조금 나중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쯤에 내도록 말씀을 하셨었죠.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고요. 허구 헛날 담배나 꼬나물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지. 담배만 싹 끊으면 몸이 좀 개운해질 텐데 그건 또 죽어도 안 듣겠지. 아휴, 내 입만 아픈 일이야. 그러다가 제가 암만 해도 걱정이 돼서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두 분이 다 시큰둥해 하시더니
저에게 등이 떠밀린 남편이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남이 나섰으니 그럼 병원 나들이를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더군요. 병원비 나오면 남편이 그걸 드리겠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병원으로 향하시던 길에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될 수 있었고 그 덕에 망정이었습니다. 늦었다면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옆에서 자꾸 타박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설마 이렇게 된 건가? 아이고야,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우선 목숨을 건졌으니 천만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당신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말렸어요.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꺼내려면 저를 향해서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죠. 형님, 어머님이 알아서 아버님을 돌보시게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그 앞에서 차마 반박의 말이 안 나와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수긍을 하고 말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결과적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후유증이 생겨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댁에서만 지내실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다 챙기고 수발을 드셨죠. 당연히 함께 사시니까 그러셨겠지만 며느리들에게 전가를 하려고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죄책감 때문인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시어머니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참견의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제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수발을 드는 모습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셨는데 딸년이라는 건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살길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냐면서 시댁의 친척들이 시누이의 흉을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얼마 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이 망하고 사장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저희 부부는 그때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그때 저렴한 월세방이 많았거든요. 근사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 끝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장남 부부가 어디를 가냐면서 서운해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아시고 나서는 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답니다. 너는 나이도 적지 않으니 몸 조심하고 애기나 잘 낳아라. 눈빛으로는 저에게 짜증나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임신 중이어서 그런가 입으로는 별 말씀 못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저를 보내주셨죠. 저는 이사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먼저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여서 괜히 동서한테 미안했어요. 동서는 저보다 더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결국 이사를 가게 됐네요. 동서하고 멀리 떨어지게 된 게 가장 아쉬워요. 내가 눈치 없이 임신을 해버린 건가 싶어서 솔직히 동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임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저의 때는 아직 오직 않았고 형님의 때가 지금인 것뿐이겠죠. 말을 어쩜 그렇게 성숙하게 잘하나 몰라요. 동서한테는 제가 배울 점이 많고 항상 신세만 지는 기분이라서 이사를 가던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디 동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왕이면 임신 소식도 금방 있기를 바랐죠. 비슷하게 아기를 낳고 키워간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유대감을 생성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는 것도 그랬고 친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항상 가족들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여태까지도 결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남몰래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강하고 귀여운 딸을 안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아라. 더 나이 먹기 전에 얼른 둘째부터 가질 생각을 해. 시어머니께서 고작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별로 상처를 안 받았네요. 왠지 그러실 분 같았거든요.
저희 순산을 축하해주러 동서는 직접 걸음을 했는데요. 원래 약속한 날짜에 한 번은 동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오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몇 주가 흘러서 다시 약속을 한 뒤에 동서가 왔습니다. 여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늘 똑같이 산다고 대답을 해줄 뿐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안아보면서 동서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티셔츠의 아랫단이 위로 밀려 올라갔는데 허리 쪽에 멍자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동서, 거기 왜 그래요? 다쳤어요? 네?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좀 부딪혔나 봐요. 어떻게 하면 거기를 부딪혀요? 그리고 팔에도 혹시 그거 멍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방금 언뜻 보인 것 같은데요? 옷 좀 걷어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동서가 전에 없이 표정이 딱딱해지더니 이실직고를 시작했습니다. 시동생한테 맞았다고 하더군요. 술만 마시면 그런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니까 꽤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이사를 가기 전부터 이미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술이 다 깨고 나면 시동생이 정말 미안하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그런 사과를 손이 싹싹 빌어서 모아서 했다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졌던 거예요. 저는 동서 같은 인물이 시동생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타까웠는데 걸핏하며 얻어맞고 산다는 사실을 알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 분통한 눈물이 맺혔고 그러자 동서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생전에 힘드신 일이 너무 많았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동서가 너무 괴로워서 방황하다가 결혼을 한 거였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 책임감으로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하루하루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라질 것 같았다더군요. 그래서 여태 무슨 일을 겪든 이혼은 생각도 못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킨다는 목적에 너무 몰입을 한 탓이었죠.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다른 분과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되시기 전에도 바람을 피우고 계셨다고 해요. 저는 동서에게 암만 해도 시동생이 개과천선을 할 것 같지 않으니 제발 이혼을 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말을 했었고 그 이후로 저는 동서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동서를 채근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제 남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해자는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였습니다. 면허도 보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보려고 낯선 지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던 남편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었겠나요? 살려내라고, 불쌍한 우리 애기 아빠 당장 살려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의 부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버린 자식이래요. 진작에 포기했고 내다 놓은 자식이니까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 돈도 없고 빚만 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과조차 못 받은 것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떠날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남편하고 좀 더 이야기도 많이 해볼 걸.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게 무서워서 적정선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았던 게 뒤늦게 후회로 남아서 그제서야 모든 감정을 터뜨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저에게 아무도 함부로 차마 말조차 못 붙였습니다. 동서 또한 제 앞에서 눈물로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돌아섰었고요. 남편이 그렇게 떠난 이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마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시동생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형도 죽고 없는데 재산은 다 제 거죠? 누나는 원래 없는 자식이니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급해서 그럽니다. 도박을 좀 하게 됐는데 갚아야 될 돈이 지금 너무 불어나서요. 술 먹고 시댁에 가서 그런 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가뜩이나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더욱 쇠약해지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도리 없이 충격으로 숨을 거두신 것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우이가 보고 싶다는 말씀을 시어머니께 남기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울며불며 난리를 치시며 오래도록 안 보고 살았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다 돌리시면서 신우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 결과 신우이가 드디어 시댁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딱 보름 만이었죠. 신우이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동서가 줬고 저도 놀라서 당장 가봤어요. 그렇게 처음 보게 된 신우이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얼굴이 비슷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신우이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돈을 좀 달라고 하던 중이었고요. 신우이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억지로 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옛날 일은 다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그러던 때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며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돈이 있어도 주지 마세요. 주셔봤자 그 돈 노름하는 것에 어차피 다 쓰일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러자 동서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다가 눈물이 맺혀서 울컥했는지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폭탄 발언에 시동생은 절대 그런 적 없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당장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무섭게 굴었고요. 손을 확 치켜드는 시동생의 모습에 동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맞던 습관적이었죠.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시동생의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시동생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반대쪽도 때려버렸습니다. 너는 내 남편 모르지? 무서운 사람이야. 덩치만 봐도 너는 오줌 지릴 거야. 내 선에서 끝내는 걸 다행인 줄 알아. 내 남편한테 걸리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죽음이야. 그러자 시동생이 아무 소리 못하고 뺨만 부여잡았습니다. 신우이가 동서를 향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동서가 저를 보면서 의지를 다진 눈빛으로 제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안 놓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당장 이혼할게요. 염치 없지만 도와주세요. 신우이는 시동생한테 깔끔하게 당장 이혼한다는 대답을 받아냈고요. 시동생이 맞던 그 순간부터 앓는 소리를 내시던 시어머니를 향해서는 신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데리고 사세요. 지극한 아들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몸소 증명하셔야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비틀거리시는 걸 모른 척하고 신우이는 저와 동서를 향해 이런 시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자의 인생이나 잘 살라고 해줬습니다. 정확한 정리 앞에서 남편이 떠난 이후로 어지럽기만 하던 머리가 어느 정도 개운해지더군요. 동서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후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인사를 나눴어요. 동서가 여태 임신을 안 한 건 전부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앞으로 새 출발해서 잘 살아봐요. 동서라면 할 수 있어요. 형님은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죠. 아이 키우면서 친정 식구들 챙기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 거예요. 동서는 저에게 할 말이 많은 표정을 하면서도 다 삼켜냈는지 조용히 웃어 보일 따름이었어요. 앞으로 시동생이랑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지내보고 싶다고 했고요. 동서의 앞날을 응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정신없이 살았죠. 친정에 이모저모가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제가 그런 것까지 전부 감당하고 수습하느라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잠들 때도 많았어요. 영영 잠에서 안 깨길 바란 적도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쓰러지셨을 때 그때는 정말 숨이 다 막혔습니다. 하루도 친정에 얼매어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제 딸에게도 이런 인생을 물려줄까 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돈이 정말 없고 너무 힘들어서 동서한테 먼저 연락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따라 형님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만나서 차 한잔하면 좋겠어요. 형님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죠. 저를 꼭 보고 싶다고 동서가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았고요. 이틀이 지나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동서가 초췌해 보였어요. 힘든 일이 있냐고 하니까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잤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별일은 아니라고 했죠. 형님이야말로 안색이 나빠 보이는데 혹시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친정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주책맞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꾀 안 부리고 살아온 것뿐인데 너무 힘드네요.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이래요. 형님, 저도 그 인간한테 얻어맞고 살 때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활을 벗어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때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형님의 도움받아서 이혼도 하고 저만의 일상을 찾게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근황을 다 밝혔어요. 사실은 돈이 너무 없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망설였다고, 쌀을 살 돈마저 없어서 비참하다고, 동서한테 사실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동서 얼굴 보니까 미안해서 돈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버렸는데 동서가 그 특유의 수더분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안심이 됐어요. 돈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거절할 마음도 안 들어서 무조건 돈 좀 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에게 1억을 준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나 싶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심장이 막 뛰고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1억이라니 제가 평생을 가도 볼 일이 없는 숫자일 거라 여겼던 금액이었습니다. 놀라서 이게 웬 거액이냐고 그랬었죠. 아, 그럴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단한 부자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한 검은 돈은 더욱 아니니까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동서. 형님은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 식구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형님이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애증 가득한 저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바보 천지 답답이라고 욕을 해도 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지만 결국은 가족들을 놓을 수 없다는 걸 희생하는 게 너무 괴롭고 이런 운명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저라는 걸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면 비참하고 슬퍼지니까 괜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비극 속에 떠난 뒤로는 가족들을 더욱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더 강해진 뒤였고요. 이런 저를 동서가 어느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억을 받았던 그날 믿지도 않았던 신에게 감사하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행운은 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건만 이렇게 뜻밖의 엄청난 행운이 동서로부터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바였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분명히 많았으나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벅찬 나날 또한 많았던 게 저의 지난 인생이라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준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어찌됐든 살아볼 만한 것이고 살아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동서에게서 받은 행운이라 더욱 행복했고요. 동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1억을 내어주었으나 저는 반드시 그걸 다 갚고 그 이상으로 동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왔으나 높은 이상을 바라보며 산 적은 없었다는 깨달음이 그때 처음 찾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아이를 위한 최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때 처음으로 계획이라는 걸 세워보았습니다. 전부 동서 덕분이라는 마음만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던 건 우선은 해결할 수 있었고요. 다달이 이자를 갚느라 진이 빠지고 무력하게 됐던 빚도 갚았습니다. 빚이라는 글자 하나만 지웠는데도 정말 숨통이 크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당연히 돈이 남아서
일단은 남은 금액 안에서 일부는 동생에게 먼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던 순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설마 동생의 부고일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누구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멍청하게 몇 번이나 반문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똑같은 대답을 들은 후에야 상황을 인지한 저의 손에서 힘없이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한 글자가 한참이나 부질없이 떠다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준 사람은 동서의 친정아버지이셨습니다. 동서가 죽기 하루 전까지 손에 쥐고서 뭔가를 끄적이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했던 작은 수첩 안에 제 연락처를 비롯한 정보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동서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다 뿐인가요? 1억이라는 거액도 받았죠.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그때 동서가 어떤 상태였는지 바보 같고 이기적이게도 제 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던 그때 동서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은 동서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게 된 돈이었으며 동서의 친정 아버지가 당신의 딸이 시한부 환자라는 걸 아셨을 때 비통해하시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하고 가라는 의미로 내어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쳐진 돈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서는 저에게 주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울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후회와 허망함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미친 듯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쇠약해진 시어머니께서는 오지 못하셨고 시동생만이 와서 술병 나발을 불었어요. 세상을 저주하며 장례식장에서 술주정을 부렸죠.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제가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뜻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은 다 제 거라고 하셨어요. 항상 동서에게만 신세만 지더니 끝까지 받기만 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발인 날에 잠시 얼굴을 비추었던 신우이가 넋이 완전히 나가서 송장처럼 있던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잘 살기나 해요. 그건 위로이자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서의 수더분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가슴이 뻐근해졌는데 그걸 우울하고 힘든 것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았거든요. 먼저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것이 어느새 제 인생의 표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달라졌죠. 친정 식구들에게 선을 그을 건 딱 그게 되었고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였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법 성공이라는 것 근처에 가보게 되어서 여유도 생겼습니다. 때마다 보육원에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들으시면 이게 실화야 하고 놀라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살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그저 너무 막막하고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했다고 여겼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던 날, 아직 돌도 채 되지 않는 아들을 안고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은 주말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은우 데리고 소풍이나 가자 하고서 언제나와 같은 일상을 약속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떠날 수가 있는지.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던 남편인지라 저는 살면서 제가 먼저 죽을 일은 있어도 남편이 저와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늘 근처 산이나 약수터로 운동을 나갔고 가끔은 늦잠을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당신도 같이 나가자 라며 운동에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지금은 몇백 번을 데려가도 괜찮으니까 그저 남편이 살아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죠. 여보, 제발 돌아와. 제발 다시 돌아와. 나 혼자 남겨두지 마. 그래서인지 남편이 떠나고도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중얼거렸어요. 살면서 딱히 행복하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지금껏 나쁘지 않게 살아왔구나, 나 제법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바로 남편과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크게 가부장적이지도 않고 평소 성격은 살짝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아내인 저한테는 꽤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횡포로부터 저를 언제나 막아주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순간부터 저를 굉장히 안이꼽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기껏해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되겠어?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너희 집과 우리 집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제가 실제로 면전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3대 독자인 남편을 무척이나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하여 결혼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저와의 결혼을 주장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약 1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서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이 애미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냐. 어머님, 저리 썩 꺼져라. 이 남편 잡아먹은 년 같은 이라고. 내가 이래서 너 같은 년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기가 싫었는데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일찍 죽은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불쌍한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애초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이기에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더욱더 저를 경멸했죠. 남편이 일찍 떠난 것도 슬픈데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으로 허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직 크지도 않은 아들을 안고서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처음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죽으려는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설이게 된 이유는 저희 둘 사이에서 나온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무섭다고 품에 달려드는 제 아들. 저야 죽어서 남편을 뒤따라간다고 해도 이 하늘 아래 홀로 남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엄마로서 차마 아직 피덩이 같은 아들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분 같지 않게 며느리를 엄청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들으며 모욕을 당할 때 당신 그만 좀 해요. 우리 아들 죽은 거에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애를 탓해. 우리도 아들 잃어서 슬프지만 쟤도 자기 지아비를 잃었는데 어떻게 슬프지가 않겠어.
서로 보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러면 돼? 라며 언제나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제 편 들고 싶어요? 그러고 싶냐고! 누구 편 들자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너무 말을 막 하니까 내가 그만하라는 거지. 나가요. 당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은우애미야, 나가자. 지금 여기 있다간 괜히 험한 꼴만 보겠다. 나랑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꾸나. 시어머니가 저런 독살맞은 말을 할 때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가 근처 찻집에 앉혀놓고 저를 이렇게 저렇게 달래주셨습니다. 얘야, 지금은 네 시애미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저러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 너무 마음에 품지 말아라. 아휴, 네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생각하면 내가 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저도 너무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듯 마음이 좀 풀어지곤 했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으면 아무리 저희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인다면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데 당연히 허락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으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앞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일 때였는데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 걸 굳이 뭐 따지고 드는 게야. 며느리감으로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인물 좋고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 심성도 고와 보이는데 그럼 됐지. 당신 대체 뭘 바라고 있는 게야? 하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좀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쭉 사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혼자 나가서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것도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 시아버지가 저희 아들이랑도 잘 놀아주시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제 방에 자주 와서는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는 했는데 그날따라 어쩐지 비장한 표정으로 제 방에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가야,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지?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시던 시아버지였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사는 게 불편했던 건 맞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기도 하고 차마 그 앞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애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올 때부터 쥐고 있던 뒷짐을 풀더니 한 손에 든 하얀색 봉투를 저에게 넘겨주셨죠. 겉으로만 봐도 두께가 두둑해 보였습니다. 열어보거라. 시아버지 말씀에 따라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는 현금으로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500만 원이 혼자 나가 살기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냥 주기에는 당연히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500만 원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주시나 싶어서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죽은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지 말고 너도 얼른 네 살 길 찾아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여길 나가요? 지금 어머님도 저러신데. 시애미가 저러니 네가 나가야지.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염치는 없다만 네 시애미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도 너를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게다.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여자인데 지금 저렇게 구는 것도
아들 죽은 슬픔을 못 이겨서 저러는 거니까 그냥 아가, 네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렴. 시아버지가 주신 500만 원을 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시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게 이 500만 원이 맞는지,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시아버지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게 아닌데 원인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님 한 명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댁에서 쭉 사는 게 좋았거든요. 남편이 죽었다고는 해도 당장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으며 저와 남편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시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아버지 자체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 즉 도련님은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낼 때면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분들 뿐이었던지라 제가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돌려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봉투를 다시 지어드리려 그러자 정 받기가 힘들면 우리 수민이가 혼자 남을 너를 생각해서 주는 돈이라고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남편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늘 저를 사랑해 주었던 남편. 물론 그만큼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인 시부모님도 사랑했겠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할 때면 언제나 저를 보호해 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무력하게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제가 남편이라도 너무 마음이 쓰리고 슬플 것 같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시아버지가 주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을 꾸려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 식구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에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른 친정 식구랑은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낼지언정 큰언니랑은 꾸준히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큰언니는 시어머니가 평소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죽은 뒤에 제가 시댁에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나 본지 제가 집에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우리 사는 동네 근처에 좋은 집 있나 한번 알아봐 볼게. 라며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저는 저렴한 가격에 큰언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시아버지가 주신 500만 원으로 한동안 버틸 수가 있었죠. 솔직히 그렇게 살게 된 초반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다가 졸지에 아이랑 저 이렇게 단둘이서만 살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도 큰언니가 하던 일을 좀 도와가지고 굶지는 않을 정도로 먹고 살았습니다. 허나 그러던 와중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언니가 하던 일이 갑자기 끊겨버린 거였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큰언니가 하던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도 손가락을 빠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래도 언니 믿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젠 어찌해야 할지 마치 망망대해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밥 없어? 어? 은우야, 라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라면? 지겨워. 어제도 먹었잖아. 다른 거 먹고 싶어, 나. 맨날 왜 우린 라면만 먹고 사는데? 동훈애는 외식도 한단 말이야. 그게 은우야,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엔 은우도 외식 시켜줄게. 됐어.
거짓말 하지 마. 이젠 안 속아.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줄 게 없다는 건 너무도 죄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이는 유독 칭얼거렸어요. 초등학생이 되니 어느덧 자기 의견도 내세울 줄 알게 되고 또래 친구들도 생겨서 그런지 자꾸 다른 집과 비교하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왜 자기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냐 묻는데 그만 아이의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아이에게 이런 가난을 물려준 건 오로지 제 책임이고 제 탓이었으니까요. 허나 그럼에도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세상 모르고 아이가 잘 때 혼자 소주 한 잔을 하며 눈물을 훔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큰언니 사정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엔 저도 발벗고 일을 찾아야겠더라고요. 허나 생각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취직이 힘들었어요. 이미 아이 낳고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원하던 회사에선 죄다 정중한 말로 저를 거절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어찌해야 할까 오리무중으로 있던 중 한 교습소를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작은 교습소였는데 원장님이 제가 대학교 때 영어를 전공했던 걸 좋게 봐주셨고 나이도 젊은 애엄마가 발벗고 취직하러 나선 제 처지를 안쓰럽게 여겨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 다 착한 아이들이라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교습소에 취직을 하였고 지금껏 제가 하던 일이 아니라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나갔어요. 다행히 제 아이는 큰언니에게 맡길 수 있어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언니, 고마워. 아니야, 나 때문에 네가 일이 된 건데 미안하다. 일단 거기서 일하고 있어봐. 언니 사업이 풀리면 다시 부를게. 처음엔 아이가 언니에게 잠깐 맡겨져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허나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크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부끄러웠는지 학교 앞에서 은우를 기다리다 반갑게 은우야! 하고 소리쳤는데 그대로 절 무시하고 쌩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 서둘러 아들을 붙잡아 물고 싶었으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가며 우리 엄마인데 인사하지 말고 얼른 가자. 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집에 와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너 왜 엄마 모른 척해? 엄마가 부끄러워? 당연히 부끄럽지. 엄마 차림 좀 봐. 뭐? 아, 학교 앞에 올 거면 좀 꾸미고 오든가. 그게 뭐야? 애들도 다 보는데.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몇 년째 그냥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와 청바지가 아들에겐 창피거리였다는 걸. 제가 부끄럼 대상이었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나자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민망스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아들을 혼내지도 못한 채 저는 백화점으로 달려가 장고를 털어 옷 한 벌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 앞에선 그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허나 누가 자식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던가요. 아들은 제 그런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탈선의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의 얼굴에 있는 상처들을 보고서 학교에서 좀 아이들과 싸웠나 보다, 다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일을 하던 와중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보니 이미 제 아들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습니다. 어머님, 은우가 담배 피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담배예요? 담배라뇨? 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우 저번에 저한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던 걸 걸렸거든요. 그 일로 아무래도 어머님을 한번 뵙자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습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하나이의 엄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에게 들은 내용은 차라리 두기를 맞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애들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는 것도 모자라 안 주면 때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엄마에게 칭얼거리고 불평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애들 것에 탐내기까지 하다니.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나오니 학부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의 엄마들은 패스트푸드점에 저를 앉혀놓고선 은우의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걔 때문에 우리 아들도 지금 물들게 생겼어요. 당장 전학시키세요. 맞아요. 걔만 없으면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 집 아들도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은우 걔가 여러 명 물들이고 다닌다고요. 어젠 우리 아들한테 담배까지 지어줬다고 하던데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아니 은우 엄마 무슨 교습소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의 애를 이렇게 버려놔도 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애를 기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죄송한다는 한마디.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둔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죠. 그날 얼마나 손이 닳도록 그 엄마들에게 빌었는지 몰라요. 제발 전학만은 안 된다고 빌고 빌면서 제가 어떻게든 아들을 타일러 보겠다 했죠.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매를 들었어요. 생전 아들 키우면서 매든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저를 만만히 보고 이렇게 엇나간다고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남편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매를 들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엄마, 그러면 엄마가 아빠라도 되는 줄 알아요? 하더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 건지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아들의 뺨을 내리쳤고 아들은 아프지도 않은지 씩씩거리더니 문 쪽으로 절 세게 밀더라고요. 너 어디서 엄마한테? 나가라고. 엄마 필요 없으니까 나가. 자식 버리는 엄만 필요 없어. 그렇게 저와 아들은 가벼운 몸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은우는 자식 버리는 엄마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니 절 바닥으로 밀어버리곤 그대로 제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며칠간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딴은 가출이었죠. 저는 그날들을 눈물로 아들을 찾으며 보내었고요. 나중에 어느 식당 앞에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은 왜 나를 찾았냐는 거였죠. 그것도 원망을 담은 눈으로 절 보면서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교습소도 그만두었고 오로지 아들과의 관계 회복에만 애썼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 어떻게든 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심리센터 이런 것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말은 좀 의외였어요. 아들이 생각보다 저에 대한 원망이 깊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은우는 어머니가 남편분을 보내고 난 후 혼자 있던 시간이 긴 아이였어요. 자기도 힘들고 아팠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기 곁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엄마는 오로지 일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은우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고 난 후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구박과 모진 소리를 견디는 동안 저는 제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에 너무 바빴어요. 은우가 뭐라고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진 제대로 물어봐주지도 않았고 대화를 하지도 못했죠. 남편의 죽음이 아들에게도 분명 큰 상처였을 터인데 제가 엄마로서 그 상처를 물어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은우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은우도 처음엔 민망하고 저를 피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만약 그 심리센터가 아니었으면 어찌했을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영영 이대로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 저를 살린 거였죠. 다행히 그 후 아들은 다시 착하고 순한 아들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단둘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언니가 어느 날 제가 애랑 단둘이 사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간 되면 괜찮은 사람 좀 만나보라고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너 아직 남자 만날 수 있어. 나이가 아직 젊잖아. 아니야, 언니. 난 정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 특히 연애 결혼으로 이어질 남자라면 더더욱 싫어. 남편의 죽음이 아들의 마음도 상하게 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런 아픈 이별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고 무엇보다도 애가 있는데 과연 어떤 남자가 저랑 결혼이라는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줄까 싶었죠. 하지만 언제나 이별 뒤에는 새로운 사랑이 있다고 큰언니 집 근처에서 산 지 1년 정도 되던 해에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저와 같이 큰언니 일을 돕던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이 큰언니한테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언니도 이렇게 된 거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픔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은근히 새로운 사람 만날 사람 없냐면서 찔러봤던 것이고요. 솔직히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나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지. 하지만 그런 걱정 또한 결국 제가 제 마음을 인정하고 그 남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엄마, 난 아빠 자리가 그 아저씨 되는 거 싫다고. 만나지 마. 아들은 쉽사리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싫다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만 눈앞에 보여도 냄새가 난다는 둥 무례한 말들을 하곤 했죠.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은우에게 더 잘해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하였어요. 바로 2번째 남편이 아들을 설득하면서 아들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어요. 엄마, 내가 계속 겪어보니까 저 아저씨라면 믿고 엄마를 맡겨도 좋을 것 같아. 엄마, 이왕 결혼하는 거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맨날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제 아들은 저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고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고맙다 말해주었습니다. 2번째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큰언니만 불러서 조촐하게 축하를 받고 지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에 큰 로망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저는 휘황찬란한 결혼식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정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2번째 남편은 저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은우야, 오늘 아저씨랑 같이 야구하러 갈까? 야구는 무슨, 싫어요, 귀찮게. 너 야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저씨가 공 던져줄게. 나가자. 틱틱거리는 아들을 붙잡고 남편은 여러 군데로 많이도 놀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싫지 않은 기색으로 따라 나서곤 했고요. 아빠 없이 홀어머니 아래에서 살아갈 아들이 혹여나 살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2번째 남편 덕분에 그러한 걱정도 덜고 참 고맙더라고요. 2번째 남편을 만난 뒤로 심적으로 의지할 곳도 있고 아이를 키우기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집안일만을 전담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저축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도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었죠. 사실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같지만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됐고, 혹시나 나중에 충격이라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때일은 걱정이란 건 알았지만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만큼 최대한 힘든 일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은우도 있고. 우리라면 분명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은우도 허락한 일이잖아. 그런 저를 설득한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해 한 해 키우니까 확실히 남편의 말대로 저희 아이들은 비록 아빠가 다를지언정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우애 좋은 남매로 살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나이에 비해서 참 생각도 깊고 철이 들었던지라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어린 딸에게 위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남편과 함께 이제는 정말 어떠한 나쁜 일도 없이 내 가족이서 웃음꽃을 피운 채로 행복하게 살 날들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아들이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안 돼.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듣자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남편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눈물도 안 흘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전화로 들려온 이야기들만을 곱씹는데 문득 이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던 그 말이죠. 말도 안 돼. 그때는 참 시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힘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결혼까지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게 되니까 정말 시어머니 말이 진짜였나 싶더라고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 장례식을 한 번 더 치르고 어쩐지 그때 저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같은 불쌍한 년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나? 정말 하늘에 대고 수없이 원망을 했어요. 엄마, 내가 잘할게. 울지 마. 엄마, 이거라도 좀 먹어봐.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여 뭐라도 좀 먹게 하려고 했지만 전 당신 물 한 모금조차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그저 왜 내게 신이 이런 벌을 주나 하늘에 대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 후 이제는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두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애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정을 보았을 때 저는 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봤죠.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동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혼자서 일을 시작한 이유는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폭삭 늙어가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우울감에 깊이 빠질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했고 언제나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창 학생 때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딸이랑 아들 둘 다 제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공부에 뜻이 있었던지라 대학교는 둘 다 장학금을 타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다니면서도 제가 등록금을 내준 적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다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저한테 용돈이랍시고 조금씩 주는데 비록 남편들은 일찍 잃고 말았을지언정 그런 만큼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구나 싶어서
몸은 힘들었어도 버티는 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대학에서 알아서 잘 공부하고 다녀도 언제나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며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젊었을 적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니까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어쩐지 인생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바빠서 외로움도 못 느꼈는데 어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혼자인 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 헛헛함이 우울증으로 조금씩 번져갔어요. 남편 둘을 보내고 난 뒤 제대로 그 상실을 달래지 못해 그런 건지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취미 활동을 가져보세요.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별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의 제 기구한 삶만을 생각하며 비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바깥으로 산책에 나가고 싶어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혼자 햇볕이나 좀 쬐을 겸 나갔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제 쪽으로 오더군요. 저랑 비슷한 동년배인 것 같기는 했지만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혹시 신미정 씨 맞으신가요? 근데 그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군요. 얼떨떨해서 맞다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봐서 얼굴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첫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나 갑작스럽게 도련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애초에 제가 여기 사는 걸 안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도련님이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라며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사를 갈 때 시아버지한테만큼은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렸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도련님이 벌써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되었다니 어쩐지 감회가 새로워서 도련님의 얼굴을 보는데 도련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지금 많이 위독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했던 시아버지의 소식치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니. 도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제가 나간 이후로 몇 년 안 지나서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도련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 아들 그리고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며느리랑 손주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시아버지가 제가 살고 있던 곳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됐는데 왜 오지 않으셨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도련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시면 한번 다녀와서 얼굴을 보라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했죠. 이유는 바로 저의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닌걸. 얼마 전에 보니까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집안에 갑자기 이전 시아버지라고 찾아오면 걔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며느리랑 손주 보고 싶은 거야 내 욕심인데 내가 참아야지.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혼한 저희 가족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먼 발치에서 아주 가끔 저랑 아들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가 잘 지낸다는 이야기에 위안만을 얻고 저희를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독한 지금 시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저와 아들을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바로 다음 날 도련님이 알려준 병원에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을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이가 들어 계시지는 않았는데 기력이 쇠한 채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다시 한번 눈물이 울컥거리는 걸 간신히 참아 넘겼습니다.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와 아들을 보더니 눈가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저 고맙다고 하며 엉엉 우는데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서 시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겨주고 싶구나. 우리 손주 저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부디 그 땅을 받아다오. 날 생각해서라도. 땅을 제게 주는 것은 도련님도 동의한 부분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에 당연히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자꾸 노인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통에 결국 저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시는 땅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마지막 만남을 가진 뒤 딱 일주일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말로는 그때까지 버틴 것도 참 용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형수님을 보려고 지금까지 버티셨던 모양이에요. 시아버지 장례식에 3일 내내 있다가 집에 오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땅은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보태주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부디 하늘에서는 편하게 일찍이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제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떠날 때까지도 제게 도움을 건네고 가신 아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